오늘 5분의 패널 여러분들과 그리고 좌장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함께하는 자리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님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션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진수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준환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 박현규 비축사업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강철 해외사업단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윤경 교수님 소개해 올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강성진 교수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고려대학교의 강성진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오전에는 또 토론회를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 에너지하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인데 사실 저희들이 보면은 반도체 쪽은 또 우리나라가 좀 가서 힘 좀 쓰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너지 쪽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에너지 취약 국가고 뭐 에너지가 93~94% 수입을 하고 있고 이런 데서 오늘 뭐 많이들 발표하실 경우는 공급 측면에서 이제 많이 발표를 해주실 것 같고요. 이제 수요 측면은 우리가 뭐 많이 아직은 논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에너지도 보면은 단순히 에너지만 확보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에너지여야 되고 또 파트너도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안보라는 경제 안보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파트너도 잘 골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에너지도 보면은 좋은 에너지라는 게 결국 뭐 신재생 에너지 오늘 원자력 얘기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보통 보면 우리가 2030년까지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한 2억 5천만 톤 되거든요. 근데 줄기는 할까 이런 걱정은 하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경제학을 하니까 경제 성장도 시켜야 되는 뭐 그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에너지 자원 뭐 에너지만 아니라 자원까지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에너지 자원 확보의 이제 안보 문제하고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고 네 분이 따라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5분, 2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한 7~8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님께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김진수입니다. 오늘 일단 에너지경제연구원 개원 37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뜻깊은 정책 세미나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이 토론문을 잠깐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자원에 관련된 자원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토론 때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급망 강화 전략 그리고 에너지 안보를 다루고 있는데 전력 안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힘줘서 드리고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이슈도 조금 우리가 새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한번 환기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꼭지로 구성을 했고요. 먼저 안보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한국의 에너지 안보 현황이 어떠한지 되짚어보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 전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한참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전력 안보와 공급망이라는 측면을 저는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토론 때 자원 안보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도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라던가 여러 주체들이 오랜 시간,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지나면서 이미 에너지 안보, 특히 전통적인 에너지원,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에 대한 안보 개념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EA에서 얘기하는 그 키워드는 세 가지 정도가 있고 이 세 가지 키워드이지만 결국은 이용 가능성하고 중단 없는 공급이 하나로
묶여서 중단 없이 우리가 실제로 인프라가 잘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개념인데 수용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에너지 안보 개념이 거의 정립돼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너지 안보 얘기를 하면서 전력 안보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당연히 에너지를 차지하는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는 크지 않았었고, 지금도 전력 우리가 소비량보다는 그 석유나 천연가스, 물론 가스는 발전 부분에 투입되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 안보 중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지의 사실,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가 오면 전체 에너지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일 것이다라고, 나머지 이제 수소, 약간의 화석 연료가 쓰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안보 논의를 할 때 앞으로는 우리가 전력 안보를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앞 세션에서 공급망 이슈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 원자력 연구를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인데요. 아까 그 고농축 이름을 제가 혼동이 되는데, 그 우라늄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그러니까 5%에서 20% 정도의 순도를 가지는 것은 독점 공급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제 전력 안보 입장에서도 그러한 공급망 이슈가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IEA나 여러 국제기구들에선 전력 안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립을 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전 경영연구원에서 곧 관련 또 리포트를 발표하실 예정이라고 하고, 각 연구 주체들이 이제는 전력 안보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EA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념들은 6가지입니다.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데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퍼레이셔널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거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하게 되고, 에디쿼시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조금 더 장기적인 텀으로 정상적인 운영 조건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능력, 리질리언스는 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얼마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3가지 개념은 릴라이어빌리티라던가 로버스티니스는 극단적인 부정적 영향, 뭐 전국적인 정전 같은 것을 얼마나 회피할 수 있는가를 정의하고 있고, 근데 이제 꼭 우리가 그 시스템 내에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리질리언스라는 다른 개념, 그리고 스테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 개념이고, 짧은 시간 내에 장애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의 속성, 이런 것들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에너지 안보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에너지 안보의 개념은, 일단 전통적인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화석연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급 중단이나 아니면 가격 급등락을 시스템 내에서 견디어 가면서, 그리고 재생에너지하고 우라늄이라는 중요한 또 2가지 축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려가 전체 에너지 안보 개념에서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의 개념, 광물자원 이라는 것이 에너지 안보와 연결돼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중단 없는 공급이나 수용 가능한 가격, 접근 가능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에너지 안보 얘기할 때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게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통합되는 체계로 움직여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는 걸 고민할 때 지금까지는 사실은 좀 영역별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석유는 석유, 가스는 가스, 이렇게 영역별로 접근해오던 에너지 안보 개념도 통합적인 접근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현재 에너지 안보 현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중단 없이 이용 가능한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 한국은 앞서 우리 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화석연료는 이제 동해가스전 고갈된 이후로 전혀 생산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약간의 무연탄을 제외하면 생산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게, 특히 화석연료의 공급이라는 게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 왔고,
그만큼 정책 수단도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과 같은 여러 가지 수단들이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단들이고요. 사실 IEA가 이야기하는 전 세계에서 주요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안보 대응 수단 중에 하나가 증산입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필드에서 뭐 석유 유전이나 아니면 가스전에서 조금 증산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걸 통해서 안보에 대응을 하자라는 게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자 축인데, 한국은 이제 그걸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대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을 마련해 왔고, 그것 말고 뭐 수입 다변화라던가 국제 협력 이런 것들, 그리고 R&D도 열심히 과거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비축 측면에서도 비축이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은 IEA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따 또 말씀해 주시겠지만 석유공사에서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제가 볼 때는 비축 이외의 다른 수단은 현재 에너지 안보의 대응 능력, 특히 전통적인 자원에 대한 대응 능력은 후퇴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용 가능한 가격 측면에서도 뭐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이 얼마만큼 큰지는 뭐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입액 같은 경우에 2022년엔 에너지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GNI가 한 2,100조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량이고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거에 한 25% 내외를 에너지 수입에만 쓰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럴 때 이제 가격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해외 자원 개발 자체는 유용한 가격 위기 대응 수단이 됩니다. 이게 가격 해칭 효과가 뭐 아주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혹자가 얘기하듯이 해외 자원 개발을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싸게 에너지 가격을 또는 석유나 가스 가격을 공급해야 된다. 이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직 통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위기,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자원 개발률 우리나라가 지금 한 10% 내외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는 가격 해치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본은 이제 그런 것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원 안보 정책을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해왔고, 그 결과 현재 한 40% 정도의 자원 개발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책 지금 수정으로 원래 2030년 목표가 40%였는데 10% 포인트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목표를 50%로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률은 2015년의 정점. 사실 그 이전의 자원 개발 정책은 이미 우리 자원 실패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어지면서 그 전에 정책은 스탑됐고요. 그러나 그 전에 해오던 일종의 관성이 있어서 2015년까지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격, 수용 가능한 가격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어떤 단어나 아니면 문구라고 한다면 경쟁적인 가격 결정 구조를 가져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각 플레이어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격 측면에서 위기 대응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에는 산업 구조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 개발 생태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새롭게 에너지 안보에서 그동안 고민을 좀 덜 했지만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지속 가능성은 사실 국제기구에서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같이 함께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은 여러분이 잘 인지하고 계신 앞으로의 탄소 중립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아까 앞 세션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다양한 요소들입니다. 뭐 수자원, 대기오염, 원자력 폐기물에 대한 처리까지 다 포함한 것일 거고요. 그러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자유로운지가 에너지 안보에서 또 다뤄져야 할 것이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은 에너지 시스템, 수급 시스템이 자원 고갈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또는 우리가 어떤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할 때 그걸 수행할 주체들이 뭐 대응력 강화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쓸 텐데 그 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가 안보 차원에서는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뭐 전력 안보 조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 안보 강화
다른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려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를 민간에 강제하지 않는 한 공공 부분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오늘 뭐 석유공사, 가스공사 나와주셨지만 두 공사나 아니면 한국전력 모두 공기업의 부채로 인해서 그런 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금 열심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태는 분명하게 우리가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이 안보 측면에서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가지 지속 가능성 모두 취약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력 안보에 있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석연료와 같이 전력 측면에서도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개통 신뢰도 그리고 품질 유지 기준이라는 걸 꽤 촘촘하게 갖춰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러한 전력 개통 신뢰도나 전기 품질 유지 기준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전력 안보 개념에 맞춰서 우리가 미래에 수용 가능한 미래에 필요한 전력 안보 개념을 담고 있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력 안보를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렉서빌리티이고요. 플렉서빌리티라는 건 재생에너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 변동성이라던가 아니면 개통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충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체 전력 시스템 내에서 얼마나 수용 가능한가인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런 신뢰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급 안정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렉서빌리티 개념이 일부 있겠지만 들어와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안보의 개념도 앞으로 전체 에너지 안보 또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 변화에 발맞추어서 바뀌어 나가야 하고 지금 그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주체들이 있고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안보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전략들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있고 이미 많은 고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제가 이제 생각한 이런 수단들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은 공급망하고 전력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거버넌스 법적 근거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드디어 이제 국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안으로는 자원안보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급망 기본법도 이미 소위는 통과를 했고 올해 안에 법 제정이 되면 이제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급망 3법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는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 공급망 3법에 전력 안보 내용은 없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그동안 부족하기도 했고 어찌 보면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전력 안보나 공급망 안정성은 한전과 거래소가 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냥 미뤄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시장 변화라던가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변화한다면 물론 그 두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민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전력 안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급망은 아시다시피 지금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에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석유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갖고 오고 석유와 가스를 갖고 오는 공급 경로상에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던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가 우리가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자체는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지만 조금 이따 보여드릴 재생에너지나 아니면 원자력 공급망에 비하면 그래도 단순한 편이라서 조금 공급망에 대한 고민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앞으로 변화하는 에너지 시스템에서는 그 공급망 자체가 복잡해지고 그 공급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도 많아지고 그 연결된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공급망 오늘 이제 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에너지는 재활용이 불가능하지만 그 공급망 에너지 설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자원화에 대한 이야기도 공급망 강화 안에 정책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 사실은 이런 진단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어디가 취약하고 그리고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나라는 그러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에 대한 진단평가를 내리는 게 모든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자 앞으로 우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첫 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이 공급망 3법, 특히 진단평가에 대해서 공급망 기본법에서는 아예 우리가 EWS라고 하는 조기경보 체계로 접근하고 있고 자원완벽 특별법에서는 중장기 그리고 단기적인 공급망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성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사례입니다. 풍력 같은 사례인데요. 핵심 원료 광물뿐만 아니라 1차 품목, 2차 품목, 유통 설치 그리고 최종 재화까지 공급망이 좀 촘촘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어디가 취약하느냐를 식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 정책은 다르게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지금까지 쳐다봄에 있어서 이 시스템 구성을 하는 공급망에 대한 좀 분석과 고려가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공급망 분석 결과에 따라서 위기 대응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대응력하고 신뢰성 확보라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전력 안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컨트롤 타워 구축하고 전력 신뢰성 기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독립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저뿐만 아니라 전력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어려운 시점인데요. 지금이 에너지 전환기입니다. 에서 에너지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게 우리가 이 자원이 계속 쓸 거라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안보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전력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맞춰서 전력 안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이것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들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들은 이미 국제기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누가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에 대해서 전력 안보를 챙겨야 되는지에 대한 식별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한국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한국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수단 중에서 한국이 쓸 수 있는 수단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를 매칭해서 하는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너지 로드맵하고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에너지 로드맵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위한 또는 로드맵을 위한 가치하고 그다음에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치와 원칙 하에서 에너지 안보 정책을 만들어가고 에너지 안보 수단을 실제로 액션 플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페이지는 미국에서 에너지 안보 원칙을 수립해 놓은 것인데 참 구구절절히 아까 앞 세션에서도 미국이 이런 정책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하나의 자료라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한 방향을 꼭 참고해서 시장의 원칙, 에너지 안보의 원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걸 위한 핵심 가치,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할 때 어떠한 가치들을 우선시해야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치와 원칙에 맞춰서 에너지 안보 강화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에너지 안보, 특히 전력 안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개념, 현황, 그리고 특히 공급망 강화 전략에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바로 따라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해서요. 먼저 정준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산업연구본부장님께 부탁드려요. 7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준환입니다. 일단 그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김진수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수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모든 부분을 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통자원 위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조금 국내에서 우리들이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발표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 전통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생산량은 아무래도 자원개발 투자가 감소하면서 향후 10년, 20년 동안 감소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조금 우세하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심해졌고요, 그동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금 1년 반 정도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과거의 공급망 자체가 러시아와 중국, 인도, 터키 같은 국가들이 다시 이제 연합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다른 쪽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이나 다른 지역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공급망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여기서 더 조금 주목할 점은 사실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공급망 시스템이나 과거와 같은 시장으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에너지 안보와 그리고 공급망 안정에 대한 그 이슈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크게 여러 가지 요인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 교수님께서도 국내적인 요인하고 국제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요인 같으면은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우리가 과거 한 40년, 3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도입선 다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정책은 거의 해외 부분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 지점은 사실상 해외 부분에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전략들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외생 변수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컨트롤 가능한 에너지 안보 정책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국내 수요를 조절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내 에너지 믹스를 적절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에너지 안보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외부 충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탄력성 아니면은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라는 정의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 부분에 조금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믹스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유럽 지역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굉장히 한 에너지 그리고 한 지역의 의존도가 높았던 경우에는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굉장히 유용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향후에 원자력도 그렇고 신재생도 그렇고 그리고 전통 자원도 그렇고 또 새로운 에너지 자원도 그렇고 조금 적절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율 향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항상 에너지 안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서 조금 우선순위가 항상 2순위나 3순위로 밀렸던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는 정책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국내 자원 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내년부터 이제 국내 대륙분 개발도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외부 충격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자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향후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 뭐 합성 연료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내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을지라도 어쨌든 국내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국내 생산이 가능한 합성 연료라든지 아니면은 친환경 연료,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그린수소 실증 생산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뭐 수소 에너지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를 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김진수 교수님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자원의 그 재활용과 그리고 재자원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예전부터 유행했던 얘기 중에 도시광산이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도시유전이라는 개념도 출연을 했는데요. 폐비닐을 통해서 열분해유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됐고 실제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도 뭐 유전을 개발해 갖고 산유국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폐자원을 이용해 갖고 산유국이 되고 자원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자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나 우리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 그 생태계가 깨질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다른 형태가 나타날 것이라는 좀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이슈일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는 국제적인 요인의 외생적이라면 그걸 좀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적인 그 요인도 좀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특히 공급 측면하고 어떻게 소비 측면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현규 한국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석유공사 비축사업본부장입니다. 우리 김진수 교수님의 그 전체적인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공사가 79년도에 수립을 했을 때 회사가 세워졌을 때 오일 쇼크 때문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몇 배로 뛰는 바람에 이제 그 비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 공사가 이제 창립이 돼서 현재까지 비축과 해외 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교수님께서 교수님 발표 자료 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가격에 대한 언급이 계셨고 그게 이제 자주 개발률하고 이제 연관되는 문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가격이 떨어졌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가격이 100불 넘어갔고 지금 거의 90불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100불 넘어갔을 때 우리 석유 가스 쪽에 에너지 안보가 과연 공급의 위기였는지 가격 측면에서의 위기였는지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100불 넘어가도 국내 석유 공급에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쪽은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러시아 쪽에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끊어지는 바람에 약간 가스 쪽은 약간 상황이 틀리지만은 석유 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석유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를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는 공급 측면하고 가격 측면에서 뭐가 진짜 위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라든지 뭐 이런 저희 석유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격보다는 공급이 오히려 더 문제다. 가격은 어느 정도 흡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자주 개발률이 과연 그러면 에너지 안보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100불 넘어가고 할 때 그러면은 그 산유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동 산유국 빼고 미국도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영국 이런 쪽에 그러면은 석유 제품 가격이 떨어졌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산유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석유 제품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석유 화학 제품 가격도 당연히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주 개발률을 우리가 논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격보다는 어떤 공급 측면에서 조금 더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정준남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내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해외 자원 개발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국내 자원 개발이 우선적으로 좀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 자원 개발이 과거 이제 석유공사 대형화 때는 23만 BD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4만 BD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4만 배럴 퍼 데이,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량이 한 14만 배럴 정도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고 있고 또 자원 개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워낙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 자원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국내에 도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그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작년부터 이제 광개토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국내 대륙봉 쪽에 그래서 그 석유를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거는 만약에 국내에서 개발하게 되면은 저희 공사가 정부에서 지분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 공급되는 원유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 당연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서 탄소 저감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CO2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CO2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소를 찾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망하고 가격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는 뭐 제가 드릴 말씀 요 정도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2050년이 이제 넷제로 목표로 해가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석유하고 가스 쪽은 하나도 안 중요해진 거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제가 아는 한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쭉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석유 소비량이 한 9,400만 BD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IEA가 예상한 바에 의하면은 2050년에 오히려 1억 한 200만 BD 정도로 석유 소비량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늘어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석유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발전용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한 3.5%에서 5%,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발전용으로는 그렇게 쓰이고 나머지는 수송용, 그다음에 석유 화학용, 원료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50년까지 아무리 신재생 에너지가 점유율을 높여간다 하더라도 석유 가스 쪽에 물론 전체적인 점유율은 좀 낮아지겠지만 그 중요성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드셔가지고 좀 더 마지막 부분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앞에 말씀 주셨던 이 공급하고 가격, 뭐 저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가격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내 자원 개발 뭐 아까 마중에 말씀하시다가 다 자세히 못 하시지만 이제 에너지하고 탄소 저감 문제 이런 부분은 중요한데 시간이 좀 다 부족해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못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조광철 해외사업단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스공사 해외사업단장 조광철입니다. 가스공사에서는 지금 해외 사업을 23개 사업을 12개 국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23개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석유공사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좀 결이 같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수 교수님께서 에너지 안보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계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김진수 교수님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조건으로 3가지: 중단 없는 공급, 그다음에 수용 가능한 가격, 이용 가능성, 이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중단 없는 공급인데요.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자원 안보가 중요한 이 시점에서 이제 유가에 계속 연동이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진수 교수님 발표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13년도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수가 193개였던 것이 17년도에는 131개, 21년도에는 1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유가하고 정확하게 일치되는 숫자인데요. 13년도에 브렌트 평균 유가가 연간 배럴당 108불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14년부터 17년까지 40불대, 50불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18년도에 잠시 70불대로 해박했다가 20년도에 다시 40불대로 급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20년도에 4월에는 배럴당 9불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유가 추세와 해외 자원 개발 수가 이제 정확하게 일치하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까 발표 자료에도 보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주 개발률이 40%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원 개발 수가 급격히 유가 하락과 똑같은 트렌드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유가에 맞춰서 자원 개발을 진행했다가 멈췄다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국내 수요와 공급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해외 자원 개발을 좀 수행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수용 가능한 가격을 말씀하셨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뭐 변동이 있었지만 LNG 스팟 시장 가격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3년도에 MMBTU당 연중 평균가가 16.2불이었던 것이 16년도에는 5.58불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 유가가요. 그리고 평균 스팟 시장 가격이요. 그리고 19년, 20년도에는 뭐 2불대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22년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무려 6배가 16년도에 비해서 6배가 상승한 34.8불 평균 LNG 가격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LNG 시장이 이제 뭐 물론 전부 다 스팟 가격에 연동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자주 개발을 했더라도 개발 물량 자체가 뭐 장기 계약에 묶이기도 하고 하지만 가격이 인상이 되는 반면에 이제 해외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이제 LNG 가격이 오르더라도 서로 해칭하는 상쇄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해외 사업을 하게 되면 KDI에서 정부 예타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 예타 과정 중에 보면 자주 개발 국내 도입률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내 도입 부분이 과연 정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수급 상황에 대해서 해외 자원 개발률이 굉장히 자원 개발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차 전력 수급 계획을 보면 36년까지는 원자력은 기저부하를 담당해서 30% 초반을 꾸준하게 전력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30년도에 20%였던 것이 36년도에 30%로 증가가 되고 그 석탄은 5%가 감소되고 LNG 발전은 14%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특성을 보면 그 저희 나라가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나오는 전력량 공급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그 천연가스 발전은 기동과 중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커버를 해주다 보니 그 가스 발전량은 줄어들지만 그 중요도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물량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으로 뭐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한 자율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좀 임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은 그 고도의 기술력도 필요하고 또 높은 사업 리스크가 있는 사업입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돼야 되고 또 투자되면서부터 생산까지 뭐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게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인데요. 그 탐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공률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메이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30% 수준대에 머물러 있고 이러다 보니 그 아무래도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어줘야 지속적인 해외 자원 개발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최근에는 그 자원안보가 중요시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정책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민관들과 그 공기업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방안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해외 자원개발 진출에 적극적으로 꾸준하게 진행을 하려면은 그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간을 딱 맞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앞에서 논의했던 원자력 포함해서 이 해외 자원이 가장 우리나라에 그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좀 충언이신 것 같은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경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 그냥 들어오는 거였군요, 마이크가. 네.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들을 다 해주셔서 사실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걸 좀 배제를 하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해외가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저희가 이게 에너지 안보가 우리가 필요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하게 가져가야 되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해외가 하기 때문에 따라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안보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거를 물론 당연히 저희가 벤치마크를 해야 되고 해외가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적절하게 커스터마이즈 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에너지 안보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다른 토론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이 에너지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정말 진정한 의미로 우리나라 에너지 여건을 고려하면서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외풍에 의해서 즉 이제 정치적인 이슈화 되면서 오히려 유가가 싸고 가스 가격이 쌀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유가가 비싸고 가스가가 비쌀 때는 오히려 기존에 확보를 해놨던 걸로부터 저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격이 비쌀 때 나가서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가격이 쌀 때는 오히려 전혀 정책을 전혀 아무런 사업도 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국내에서 이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받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실제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하고 굉장히 엇박자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배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되려면 결국에는 꾸준히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꾸준히 쳐다보고 있고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게끔 역량을 갖추고 있고 일종의 레질리언스로 표현을 하셨지만 저희의 체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는 좀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또 이제 뭐 각종 에너지 수급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다시 막 에너지 안보를 얘기하고 자원 개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의 가장 걱정은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가 약간 사그러들었을 땐 아무도 쳐다보시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꾸준히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에너지를 안 쓰고선 살아갈 수가 없고 에너지가 있어야 국가 경제가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려가 없다라는 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 안보하고 관련된 정책을 살펴본 저로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정부든 공기업이든 뭐 민간 부분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각자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을 좀 살리는 형태로 서로 보완을 하면서 이 저희가 에너지 안보에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알 수 없고 오히려 시장에서의 동향은 민간 기업이 더 잘 알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 쪽에서 훨씬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 쪽을 좀 전폭 활용해서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하고 민간 기업이나 공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에너지 안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안보나 이런 거를 말을 하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2050년에 탄소 중립도 얘기를 하고 있고 2030년 NDC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2030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 거고 2050년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인데 그 모습에서는 이러이러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만큼의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설명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어떠한 자원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 큰 그림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수소 얘기도 하시고 암모니아 얘기도 하시고 뭐 원자력도 얘기하고 재생에너지도 얘기하고 뭐 기존의 전통 화석연료도 얘기하고 모든 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파트별로는 다들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총체적으로 묶여서 도대체 어떻게 될 건지는 잘 파악할 수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렴한 에너지를 자꾸 공급을 받고 싶어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전폭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올라야 되는 건 올라야 되는 거고 비용이 내려갈 때 또 내려갈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더 알려지고 우리가 에너지 안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결코 이 비용은 저렴할 수 없고 어느 순간에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고 하는 시각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국민 수용성이 좀 더 넓어진다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슈도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좀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꾸 다른 분들이 시간에 압박이 있으셔서 제가 살짝 말씀을 좀 빨리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박사, 김 교수님께서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전쟁 끝나서 없어지는 주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주제로서 우리가 2030이나 2050년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된가를 좀 서로가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겠다는 부분이었고요. 특히
사실 뭐 저희도 경제학이지만은 우리나라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서 뭐 3배, 4배 전기요금 오를 때 사실은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은 에너지 위기를 겪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정부의 역할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오늘 뭐 이런 주제에 관해서 발표와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15분 정도 있는데요. 이거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기 전에 저희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그 에너지 안보 관련 오늘 주제 관련 여러 가지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으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제가 몇 개만 드리고 그 외의 질문을 플로우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내외 국가별 전망,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개편 설명해 달라는 게 있고 주로 이제 SMR인데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 사업, NDC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안보 기반으로 한 에너지 믹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다음에 목에 수력 양수 발전 타워 요 얘기도 몇 분이 질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간 관계, 탄소 중립인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SMR 뭐 여기도 하셨는데요. 요분은 뭐 SMR에서 하시고 하고 그다음에 국제적 기후 변화 정책 사항에 따른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현실적 달성 가능성을 우려한다라는 질문을 하셨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 문제인데요. 에너지 안보의 중점에서 핵심 광물 포함 여부 이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국내 에너지 안보 및 수급 전망, 그다음에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이행 수단이 있는데 이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거나 긴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요. 혹시 이 질문 외에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몇 개를 바꿔서 토론자들께 얘기 듣고 마지막 발표자께서 간단히 정리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이 질문 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여기 좀 가운데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대한적협회 근무하고 있는 손성진이라고 합니다. 저 오늘 세미나 주제가 이제 에너지 안보라는 내용이 있어서 당연히 그 내년도 예산 중에서 석유 비축에 관련 예산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잠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8월 29일 날 의결된 그 내년도 산업부 예산을 보면은 석유 비축 관련 출자금이 그 올해 672.6,800만 원에서 내년도 665.9,500만 원으로 1%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책 세미나 주제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여러 유수의 전문가님들이나 박사님들께서는 우리 항상 에너지 안보에 대한 화두라고 하시면은 뭐 해외 에너지 자원 개발 이쪽으로만 많이 화두를 잡으신데 저같이 기업에 있는 사람이나 일선에서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석유 비축에 대한 얘기가 현실적으로 다가온 내용이고 정책이거든요. 어떻게 비축 예산이 좀 늘어나면 늘어나는데 감소됐다는 게 제가 실무라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된 백스토리가 뭔지. 예, 감사합니다. 또 한두 분 더 있으시면 받으시고. 예. 예, 한국도시재생연구원입니다. 사실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드리려고 안 하겠는데 실은 오늘 목적은 두 분입니다. 가스공사하고 석유공사 두 분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그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79년도, 80년도 초에 종속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주 목적은 원자재 확보를 못하면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주변국만 돈다는 이론인데 그 바람에 저도 2000년대 아프리카 코발트부터 시작해서 자원 관계를 제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에 크루드 오일 한국에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아프리카가 너무 머니까 절대로 그 중국에서 현재는 가져가서 지금 3분의 1을 아프리카에서 지금 중국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최초로 제가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탄소 중립 내지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있어서 결국은 석유나 기타 가스나 기타 이런 대체 상품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더 사양될 것이다. 더욱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마 동등하게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해외 개발, 아까 가스나 석유나 해외 개발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에 지금 현재 아까 국내에도 지금 현재 개발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하신지 그것 좀 실질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없으면 우리가 그 추가 질문에 석유 비축 문제, 해외 개발 문제인데요. 혹시 토론자 중에서 아까 읽어드린 질문하고 플로에서 나온 질문에 답변하실 거 있으신 분 간단히 하시고 발표자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그 석유 비축 예산하고 그 해외 자원 개발을 안 할 거냐 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기 그 석유 비축 출자 예산 665억 원은 그 비축유 구매 예산도 있고요. 그 안에 다음에 유지 보수 예산도 정부에서 일부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665억이 된 거고 그 비축유 구매 예산은 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1억 70만 배럴이 저희 목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9,800만 배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축유는 비축유 단가의 원유의 상승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정부의 정해진 그 목표에 따라 가지고 정부하고 저희가 돈을 각각 부담해 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해외 자원 개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대영화 이후에 워낙 그 대영화 당시에 실패가 커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정부하고 협의라든지 또 자금의 조달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광구, 유망성이 좀 좋은 광구 이런 광구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해외 자원 개발은 저희 공사에서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뭐 해외 자원 개발을 계속 추진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그 저희도 석유공사하고 사정은 좀 비슷합니다. 뭐 2010년도 때 그 엄청나게 많은 투자 러시에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손실을 좀 많이 봤는데요. 현재까지 성적표를 보면 투자비의 약 한 50%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된 실적입니다만은 뭐 향후 한 31년도 되면 투자비를 전부 회수할 계획으로 지금 전망이고요. 그 회수되는 금액 중에 그 지금 가스공사 사정이 미수금으로 인해서 뭐 재무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그 회수되는 금액의 40% 정도는 꾸준하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미래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비에서 회수되는 40% 수준 정도로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진수 교수님께서 토론하고 이제 플로어 질문 내용에 맞춰서 간단한 요약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 강 교수님 자장님께서 진행하시고 그리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전통자원에 대한 안보에 대해서 잘 커버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전력과 공급망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나머지 부분을 잘 커버해 주신 것 같고요. 아까 김윤경 교수님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가 끝나면 다시 안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줄어들 거다 우려를 하셨는데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만 불행히도 그러한 우려가 길어지진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석유 파동 끝나고요. 한 20년 넘는 평화의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지금까지를 보시면 그렇게 평화로웠던 시기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특히 전통자원에 대한 위기는 생각보다 조금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더군다나 지금 ESG라는 그런 흐름 때문에 전통자원에 대한 투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뭐 국제 회계 기준원에서는 지속가능성 보호 기준을 아예 공시하도록 못 받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전통자원에 대한 투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탄소 중립 순간까지는 계속 석유, 천연가스 써야 되는데 투자가 감소되면 그만큼 물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고 가격은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과 같이 자원 고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가격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 그러한 위기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 가격에 대한 위기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위기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시장,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은 그 쓰는 사람들을 포함한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에서 과연 수용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가격 위기를 진단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안보 측면에서는요.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개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이 다각화, 다이버시피케이션하고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가지려면 우리 금융 투자할 때처럼 사실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구성을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양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다양하게 구성하려고 하는 각 개의 노력이 있습니다. 원자력 마찬가지고요. 해외 자원 개발도 마찬가지고 재생에너지 쪽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못하게 끌어내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계의 노력을 물론 우리가 가진 리소스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 노력들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항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자력계도 지난 정부 때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의 안정성, 특히 에너지 정책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그게 특히나 민간 부분에서의 투자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운 하나의 큰 장애 요인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교육 100년 지대계 그거에 준하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꾸준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하신 분들 내용을 다 정리하기는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아침에도 우리 토론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30년에 40% 온실가스 줄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가장 간단히 생각하면 포스코 하나 문 닫으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포스코 문 닫으면 포스코가 지금 직접적인 배출이 한 10% 되고 거의 생태계까지 다 문 닫으면 40% 금방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냐라는 큰 질문을 줬을 때 그렇지 않다. 어느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결국 오늘 말씀 많이들 해주신 그 에너지 분야의 에너지 이제 확보의 이제 공급 분야죠. 공급 분야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에너지 안보에서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파트너까지 우리가 결정하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서 그런 부분에 말씀하셨고 아마 오늘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소비 측면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소비 측면이라는 부분이 가격 메커니즘도 있어야 되고 국내에서 어떻게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 보면은 에너지 확보,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 우리가 이제 좌초 산업이라 아까 철강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갈 것이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을요. 그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하시는 분야들에 서로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아닌가 되고요. 이게 일과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하고 토론자 많이 감사드리고 시간을 우리가 칼같이 지켜서 이런 아주 훌륭한 세미나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토론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시간 맞춰서 함께해 주신 우리 고려대학교 강성진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세미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나눠주시고 혹여 빠진 부분이 없는지 함께 들어주시고 또 첨언까지 해주시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구축과 에너지 안보라는 주제로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 37주년 개원 기념하면서 연례 정책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2050 탄소 중립을 향한 다양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고요.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례 정책 세미나는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